안녕하세요, 원야입니다. 오늘은 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할지, 얼마나 필요할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얼마 정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보셨지. 근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도 어렵고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설계사나 자산관리사나 이런 자격증 딸 때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계산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생활비 기준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연금 4층 구조라고 하거든요. 우선 5개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연금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연금저축이랑 IRP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 다음 연금 준비 순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내가 생활비를 얼마나 쓸까, 이거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25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예상 은퇴 연령이 68세라 그래요. 요즘에는 실제로 지금 은퇴하고 있는 건 62.7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4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고, 진짜 최소 생활비다 하면 한 245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하나가 있어요.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내가 은퇴를 좀 일찍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55세나 60세에 은퇴를 해요. 근데 이제 연금이 나오는 건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상품들이 개시되는 거는 65세 이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은퇴는 50세, 55세에 했는데 연금 받는 거는 65세다. 그러면은 빙하 크레바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연금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요 구간은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내가 따로 목돈을 준비하든지 다른 현금 수입을 만든다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요건 하나 주의사항으로 두고 그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통계청에서 기준을 잡았던 게 적정 생활비가 한 340만 원 정도다 했으니까 기대 수명이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88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은퇴 후에 얼마나 내가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되나 보면은 65세 때 은퇴를 해가지고 88세 때 사망하겠다 이렇게 되면 23년을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340만 원 곱하기 23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지는 게,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340만 원이라는 숫자가 지금은 적정 생활비가 이렇지만 병원비도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를 거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도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지수이긴 해요. 불확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단순히 곱셈을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게 도움은 되지만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내가 이제 340만 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준비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에 납입을 꾸준히 했다, 직장 꾸준히 다녔다, 국민연금 납입한 거,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이 회사에서 챙겨주는 거, 퇴직연금, 회사에서 챙겨주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죠. 퇴직연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주택연금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준비되는 거를 340만 원에서 빼면은 부족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분을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제가 부모님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좀 여유 있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여유 있게 한다는 거지, 어떤 연금 전문가분은 그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4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고, 자연적으로 준비되는 거를 이제 빼면은 내가 부족한 금액이 나올 거고, 이 머니아이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연금을 준비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 두 번째가 퇴직연금,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개인연금, 네 번째가 주택연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투자하시는 거, 여윳돈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개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각각 이 상품마다 당연히 좀씩 다르겠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가입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좋은 점은 우리가 투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 국가에서 자동으로 쌓이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논란은 있잖아요.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조사해보거나 이랬을 때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겠지만 2000년대에도 있었던 얘기고, 그때도 막 없어진다 이랬는데, 또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 잘 나오고 출산율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이러면은 좀 더 뒤로 미뤄졌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이거 부족하다고 이제 연구 결과를 냈던 연구원 분들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할 수 있으니까 준비
준비를 좀 더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부모님들 생각하고 저를 생각했을 때도 어쨌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쌓이는 소득이어가지고 특별히 뭘 하거나 이럴 게 크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죠. 퇴직연금은 회사에 그냥 다니시면은 회사에서 납입하는 돈이랑 내가 내 월급에서 일정 부분 납입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굴릴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DB형이랑 DC형이라는 게 있고, 회사에서 만약에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굴릴게 하면은 이제 DB형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돈을 넣어주기만 하고 이걸 투자를 하든 말든 이런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이제 DC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DB형이랑 DC형이랑. 그리고 1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DB형, DC형 이런 게 가입이 안 되고 IRP 10인 미만 기업들 가입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가입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개인연금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개인이 준비한다고 볼 수도 있죠. IRP 퇴직연금 상품이 있으면은 IRP라는 계좌를 통해서 추가 납입하는 게 있어요.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은행이나 뭐 다른 데서 가입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투자를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다 맡기지 마시고 본인 투자하시면 돼요. 뭐 유튜브를 보고 하시든지 강의를 듣고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자연적으로 준비되는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조금 더 해야겠다,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연금저축 펀드랑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는 부분, 여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DC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수익률 낼까, 이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상품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나라에서 좀 보증을 해주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원래는 9억이었는데 얼마 전에 12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12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형태로 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식으로 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20대 30대보다는 40대 이상일 확률이 높고, 그런 분들은 주택이 있으실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이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덜 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연금도 아파트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나오고, 이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다, 내 아파트를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본인이 투자하시는 거고, 스스로 투자를 했을 때 돈이 좀 남았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연금 준비가 되시는 거겠죠. 본인이 투자하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했을 때 절세가 되는 계좌들도 많고, 이런 계좌들은 이런 연금 상품에 넣고 투자했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투자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럼 국내 주식은 배당을 받는 거는 배당 소득세 과세가 되지만 매매 차익을 보는 거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떻고 건보료가 어떻고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5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거, 퇴직연금 회사에서 준비하는 거, 그 다음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내가 준비를 하는데 연금저축 펀드나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시는 게 개인연금, 그 다음 주택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 내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거, 기본 통장에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잘 준비를 해놓은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는 한번 입력은 해보세요. 신청하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을 준비한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가지고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연금은 사이트 들어가면은 우리 아파트 가액이랑 내가 얼마만큼 받을지 대충 그 표가 나오거든요. 표 보시면은 내가 뭐 50만 원 받겠다, 100만 원 받겠다 이런 게 나와요. 두 개 합치고, 그 다음에 개인 준비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투자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340만 원에서 요 정도 하면은 얼마 나오겠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은퇴 크레바스나 이런 거 고려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해보세요. 부족분을 채우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변수를 넣을 수 있는 거는 연금저축이랑 IRP 추가 납입하는 거랑 가장 큰 부분이겠죠. 절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계좌의 차이를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변액연금 이런 것도 있고 보험 상품들이 있어. 근데 보험 상품들은 수수료가 세고, 그런 상품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산가 100억 현금이 있다, 이런 분들이나 좀 보험 상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다양하게 있지만 펀드를 권장하고 싶다, 이거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비교를 쭉 해보면은 세액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있고, 대부분 가입 자격이나 뭐 납입 한도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않을 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세액공제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조건이 55세로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 크레바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회사마다 뭐 50세에 은퇴하고 이러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투자 가능한 상품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상품 제한 부분에서. 연금저축 펀드는 제한이 없고,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하는 거는 안전자산을 30%를 넣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이랬을 때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더 자유롭고, 퇴직연금은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달라요. 근데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는 증권사나 이런 데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본인이 가입하시는 증권사를 들어가서 중도 인출이나 이런 거 되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개인연금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연금저축 펀드랑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하는 거랑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연금저축 펀드부터 먼저 하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연금저축 펀드가 제한이 없고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권장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한도 맞춰가지고 IRP 추가 납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가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조금 여유 있다 하시면은 연금저축 펀드랑 IRP랑 다 하시는 거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ISA 계좌 납입한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연금 준비한 게 국민연금이랑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밖에 없다. 근데 이제 ISA 계좌가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 있으니까 ISA 계좌 넣고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에 넣고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하고, 이런 순서대로 가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여유가 있으시면 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럼 ISA 계좌도 그렇고 연금저축 펀드도 그렇고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들을 넣으면 좋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0부터 하는 거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어서 그 영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되실 것 같고 선택할 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튼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소득이 끊겼을 때 연금이 나오는 거고, 죽을 때까지 돈을 계속 받을 거잖아요. 계속 돈도 굴러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연금저축 통장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굴러가는 통장도 수익을 얼마만큼 내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4% 룰이나 7% 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익을 내가 7% 정도 내가지고 4% 인출해가지고 쓴다,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단계로 기억을 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금은 하지 않는 걸로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 연금을 고려하는 거는 긴 기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든 말든 예금으로 하진 않겠다, 이거는 약속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가족들한테도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고 부수적인 효과로 가족들이랑 투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었으면 방치하지 않는다, 예금에 넣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비중은 적당히 섞는 걸로 할게요. 주식 비중 적당히 섞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당주에 넣고 미국 주식에 넣고 무슨 주식에 넣고, 주식만 넣는 게 아니고 채권, 부동산 리츠, 달러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넣는 걸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뭐 배당주를 고르던 나스닥을 고르던 구글, 애플 이런 걸 고르던 얘네들은 다 큰 흐름에선 비슷해요.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주식이랑 채권이랑은 주식이 오르면은 채권은 떨어지거나 채권은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오르거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주식 안에 있는 애들, 삼성전자랑 미국 주식이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긴 기간 투자를 할 건데 어떤 기간에 모든 자산들이 다 떨어진다 이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은퇴했는데 주식이 다 넣고 마이너스 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은 어찌 되었거나 적당히 섞는다. 다양하게 섞을 겁니다. 주식만 아니라 슈드든 배당주든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하든 걔네는 그냥 주식 중에서 안정적인 거고, 주식이랑 채권이랑 다양한 자산 섞자, 안전지향적으로 할 거니까. 그럼 세 번째는 리밸런싱이란 걸 해줄게요. 매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매도는 무조건 뭘 하든지 매도는 해야 돼요. 매도를 할 때 연금저축도 연금통장이든 ISA 계좌든 투자를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 이걸 1년에 한 번 해줘야 돼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이거예요.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이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주식의 50%, 채권의 50%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주식은 60%가 되고 채권은 40%가 됐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는 주식 5, 채권 5, 5대5 비중이 좋으니까 주식은 10% 팔고 채권은 10%더 사서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런 거예요. 밸런스를 다시 비중 맞게 맞춰주는 작업을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매도하고 매수하고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됐어도 매도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더 될 것 같아도 매도해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예전에 미래셋이었나 삼성이었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보다 리밸런싱 작업을 해준 게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매도를 해주면서 ETF 같은 것들도 바꿔서 투자를 해줄 수가 있고 수수료 경쟁 막 하다 보니까 싸지는 것도 있고 또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갈아타기를 좀 해줘야죠. 그래야지 조금 더 최적화가 될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예금을 방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식 비중은 적당히 섞는다. 평생 할 거니까. 평생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연금 받을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주식 비중 적당히 섞는다. 배당주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얘네들도 안정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에 다 같이 있다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연 1회는 리밸런싱. 무조건 매도해준다.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세 가지 꼭 지켜주세요. 이거 그냥 법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안전지향적으로 할 거고 머니하이랑 같이 계속 이제 평생 동안 할 거다 했을 때 이거예요. 우리 가족들이라면 다 이건 지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조치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챙길 때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5년 늦게 받겠다, 5년 빨리 받겠다, 5년 늦게 받는다 그러면 30%더 받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근데 일하는 게 조금 재밌다, 아니면 뭐 부업으로 이게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 이러면 조금 더 밀어놓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납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추가 납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가끔 고소득자여가지고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은 상담을 또 해주거든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이제 조심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DB형이면 어쩔 수 없지만 DC형이다 이러면은 DC형에 들어온 퇴직연금 돈을 가만히 냅두면 그냥 디폴트 상품들로 들어가요. 디폴트 상품이 대부분 예금일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에 넣는 거는 우리 원칙상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 예금 말고 주식이랑 채권이랑 금, 원자재 이런 것들을 섞어서 투자를 해주세요. DC형일 때 신경 써주신다. IRP 추가 납입한 것도 마찬가지. 연금저축펀드 이런 거는 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섞어서 투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는 주택연금을 쓸지 말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 분들은 주택연금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빼고, 이 주택 가격이 적당한 분들은 조금 나중에 올랐다고 해도 주택연금 이 제도도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집 가격이 좀 올라도 주택연금을 쓸 수 있겠다, 오르면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주택연금을 받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통째로 물려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택을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연금을 별도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부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SA 계좌 먼저 하시고 연금저축 펀드 먼저 하시고 IRP 추가 납입하시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개는 은퇴 후에 얼마 부족한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요 정도 정리가 되면은 머릿속에 연금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이거 준비를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해야겠다, 이게 플랜이 세워지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다른 영상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길더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영상들 중에서도 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설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놨고 또 이제 카페에 글도 있고 이런 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부족한 것들은 또 추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